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쿠팡이 뒤늦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김범석 의장,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늑장 사과라는 지적과 함께 사과 시점과 그 내용을 두고도 당장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뀐 것 하나 없는 기존 입장 되풀이에 구체적 보상책이나 보완책마저 빠져 있어서 도대체 뭘 위한 사과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본인 명의의 첫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외부에 알려진 지 한 달 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해 모든 저장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는 3,000건에 불과했고 유출된 건 없었다며 쿠팡이 단독 발표한 내용을 되풀이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뿐 청문회 불출석, 과로사 축소 개입 의혹 등 다른 논란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셀프 조사 발표 논란을 의식한 듯 수차례 한국 정부와 협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나온 사과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진상 축소를 위해서 이런 사과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서면을 통한 늑장 사과문만으로는 사태 해결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두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의 행보 때문입니다. 사과는 하면서도 정작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는 또다시 못 나오겠다, 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 김범석 의장과 쿠팡이 만사 제쳐두고 챙겨야 할 가장 시급한 일정은 이번 사태 수습이 아닐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오는 30에서 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할 때 썼던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는 표현은 사라졌지만 예정된 일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쿠팡 연석 청문회 위원장은 불출석을 불허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SNS에 대한민국과 국민들,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이 불참한 지난 청문회 때는 외국인 임시대표가 출석했지만 맹탕 청문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Bom Kim?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 유출 사태로 사임했던 박대준 전 대표가 대신 청문회에 나올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쿠팡 청문회 상황을 지켜본 뒤 국정조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국적의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또 다른 논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쿠팡에서 받은 돈이 14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김 부사장의 직급과 이런 처우가 하나씩 알려지자 사실은 김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참여했던 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했다면 쿠팡이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대기업 집단 총수 지정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쿠팡의 미국 본사 쿠팡 INC 소속으로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재직 중입니다. 쿠팡 내에서는 배송 캠프 시스템 관리를 총괄해온 핵심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미 증권관리위원회에 공시된 문서를 보면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약 152만 달러, 우리 돈 약 22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118억 원이 넘는 주식 보상도 받았는데 합치면 4년 동안 14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겁니다. 특히 지난해엔 급여와 주식을 합쳐 총 32억여 원을 받았는데 별도 보상이나 보너스가 없었던 형 김범석 의장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챙겼습니다. 쿠팡은 그간 김 부사장이 정식 경영진이 아니며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정부의 쿠팡 총수 지정 검토 당시 김범석 의장이 제외된 이유기도 합니다.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의 직급과 처우가 알려지면서 총수 지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한국에 있지 않고 한국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번 사과문에서 조속히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쿠팡 멤버십이나 포인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를 회수한 만큼 본격적인 보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As we learn and confirm the facts, we will be rolling out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for our customers. 현재까지 쿠팡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보상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쿠팡 로켓 배송 서비스나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와우 멤버십을 수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자사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고객들이 자사 앱을 계속 사용해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겁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한 보상책이 맞냐며 의문을 표합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쿠팡을 그만 사용하시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또 쿠팡을 사용하게 만드는 건 소비자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색내기용 보상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것 몇 개월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겠다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쿠팡은 조만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전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이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김범석 의장, 왜 오늘 사과를 한 겁니까? 네, 30일로 예정된 청문회 전에,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의장이 사과를 하면 격앙된 여론도 잦아들 거라고 본 거죠. 실제 쿠팡 내부에선 여러 경로를 통해 쿠팡의 실질적 오너인 김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의 사과가 늦어지면서 쿠팡은 사면 초과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셀프 조사 결과 발표에 범정부 TF가 유감을 표명했고 여당은 연석 청문회까지 예고했죠. 고객은 이탈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 강경한 태도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영향이 충분히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국내 영업 정지니 또 김 의장의 입국 금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부와의 강대강 충돌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사과를 말이 아닌 글로 했습니다. 김 의장이 직접 쓰긴 한 걸까요? 네, 쿠팡 측은 따로 누가 작성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알더라도 밝힐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과문 A4 용지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인데 글로만 냈습니다. 형식부터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취재진 불러서 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도 아니었고 사과 영상 공개도 없었습니다. 사과문에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김 의장 명의라는 거,
또 사과가 늦은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설명 외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입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가 3천 건으로 제한됐다 같은 우리 경찰에 확인되지 않은 셀프 조사 결과나 또 정부와 전면 협력했다 같은 쿠팡의 유리한 주장이 반복됐고요. 피해 보상하는 구체적 내용 없이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전략적으로 한다 이런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셀프 조사 결과 전격 발표하고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는 수순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치밀한 전략이란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죠. 우린 할 거 다 했는데 한국 정부, 정치권이 지나치게 때리고 옥죄는 것 아니냐 이런 방어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의심 어린 시선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형 로펌 출신들도 이 쿠팡 수뇌부에 다수 포진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뭐 법적인 것까지 고려한 대응이겠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나 미국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들리 출신들 쿠팡 수뇌부 곳곳에 포진해 있는 걸로 전해지죠. 현 쿠팡 임시대표인 로저스 대표도 시들리 출신이고요. 피해자 집단 소송이나 주주 소송 등 각종 법률 리스크를 염두에 둔 법적 조언에 따라 김 의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을 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도 어떤 전략적 판단일까요? 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위 등 국회 6개 상임위가 함께하는 대규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김 의장을 향한 십자포화 쉽게 예상되잖아요. 법적으로 미국 기업이고 본인도 미국 국적이란 방어막이 있는데 굳이 성토장에 불려나가 얻을 게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 의회 청문회였으면 어땠을까?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찌됐든 김 의장이 사과를 했고 또 곧 보상책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로 이 사태 수습이 될까요? 네, 오늘의 서면 사과,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쿠팡 관계자들에게 정말 많이 쏟아진 조언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결자 해지하라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국회나 언론의 질의도 받으면서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의 첫 수장 후보로 이해훈 전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만큼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동시에 국민의힘에선 명백한 배신이자 모렴치라며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최악의 해당 행위라면서 이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명 이유로는 합리성,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으로 인사로 톱톱 꼽히는 분이고요.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더불어 유승민계로 분류됩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그렇게 하지 마시지. 본인 돈으로 하시고 알뜰하게 처밥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보수의 변절은 유죄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모렴치한 정치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일제 부역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성장과 복지 모두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저 이해훈의 입장과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보수 진영 인사인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됐습니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중용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내일부터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주변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집회나 시위가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막을 엽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출근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은 청와대로 바뀌고 자정이면 국가수반의 상징 봉황기도 청와대에 내걸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과 함께 여민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바로바로 필요하면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위험물 탐지 등 청와대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보안 점검을 마쳤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맞은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이곳도 긴장된 분위기인데요.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시대도래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청와대 상징성이 부활해 좋다는 의견과 상권도 활성화 많이 될 것 같고 국가 통수권자가 머무는 곳 그런 상징성이 다시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잦은 시위에 몸살을 앓을까 걱정하는 의견 등으로 엇갈렸습니다. 시위 군중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여기에 영업하는데 방해가 될까. 서양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 국제적인 도시인데. 현재 청와대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대비 두세 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 갑질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우자가 고발당한 데 이어서 아들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 보도 이후에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과거 지역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입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그리고 7월에 그 정도 되고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김 원내대표가 차남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보좌진에게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당시 지시를 받고 병무청에 연기 방법을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만들어 보냈다며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배우자 의혹은 이미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끝낸 일이라고 반박했고 아들 관련 의혹은 차남과 친분이 있던 보좌진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김 원내대표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원과 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고 당정 간 소통에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종합해 결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습니다. 우선 김병기 원내대표에 관련된 것은 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적절하다는 거 여러분이 알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모레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구 기자,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된 의혹이 연이어서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차남의 예비군 연기를 보좌진에게 시켰다는 건가요? 그게 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지시한 게 아니다. 보좌진이 선의로 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기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인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왜 보좌진이 했어야 했는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30일 모레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거취 표명의 자리는 아닐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 정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매주 화요일에 원내대표 주재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공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별도의 기자간담회 형식을 취하면 질문이 나올 거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 대표가 그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당대표 차원의 사과를 했죠. 이 사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5개월 전에 강선 의원이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을 때는 동지란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면서 강 의원을 감쌌거든요. 비슷한 갑질 의혹인데 온도차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요. 그동안 불거졌던 투톱 갈등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정 대표는 장경태 의원의 추행 의혹이나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적이 없죠. 한 친명계 의원은 친청 의원들 리스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에는 사과를 하느냐, 김병기 죽이기 아니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 대표 측에서는 현재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한 민주당 관계자는요. 지금 정 대표 측에서 김원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지켜보겠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이미 당내에서 나라면 당의 부담을 안 주는 방향을 고민하겠다 이런 공개 발언도 나왔죠.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만약에 김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곧장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거든요. 지금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은 박정, 백혜련,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인데 조승래 의원은 현재 정청래 지도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백혜련 의원은 개파색이였지만 친명계와 친분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박정 의원도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을 도왔습니다. 다만 새 원내대표를 뽑더라도 임기가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내년 6월까지라 잠재 후보군도 고심 중이고요. 김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최근 야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른바 장한석 연대론에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할 단계란 겁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다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장한석, 범보수 연대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장한석이 붙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 인사와 국민의힘과의 문제를 연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인지 저는 일단 그거에서부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표현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만 콕 집어 선을 그은 걸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는 통일교 특검법과 지방선거 등을 고리로 연대할 여지가 있지만 같은 당 인사인 한 전 대표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겁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징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 짓고 한 전 대표와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도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의 외연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이 2도 되지 않거나 1+1이 2에 머문다면 그것은 외연 확장이 아닐 것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한 전 대표대로 열심히 일하면 될 일인데 연대를 강요하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연대보다 자강이 우선이라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초쯤 자강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쇄신안을 한꺼번에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쇄신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등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과 이 통일교 사이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통일교 간부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경찰청 건물로 들어섭니다. 통일교사나 천주평화연합 부산 울산 지회장을 지낸 박모 씨입니다. 지난 2020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자서전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인물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한일 해저터널 논의하셨습니까?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도움을 부탁하고 금품이나 후원을 제공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씨는 통일교의 참 어머니 보고서에 지난 2018년 한일터널 실현을 위한 간담회에서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접촉했다고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주말에도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특검 진술대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2018년 금품이 전달됐다면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사흘 뒤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 씨를 2차 소환해 한 총재의 금품 로비 개입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50대 중국인 남성이 길거리를 가던 중에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지나가던 행인을 찌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잡고 보니 만취해 있던 이 남성, 경찰은 시비를 거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갈색 외투를 입은 50대 남성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이 남성. 차도까지 내려가 다른 남성과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남성이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던 검은색 옷을 입은 60대 남성이 이마에 휴지를 대고 지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젯밤 9시 23분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몰려가지고 경찰이 불러서 병원에 간 것 같아요. 이마에 자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 중국인 남성을 붙잡았는데 당시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조사 결과 중국인 남성이 피해자 일행이 시비를 건다고 오해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엔 집에서도 몇 날 며칠을 이 창문을 꼭 닫고 살기 마련이죠. 그래도 한 번씩 환기도 하고 빨래도 널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기 마련인데요. 한 남성이 고층 아파트에서 빨래를 널다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유미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선착장 바닷속을 헤엄치며 해경 구조대원이 동료에게 다가갑니다. 미리 도착한 해경대원은 의식을 잃은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선착장에 빠진 60대 남성을 구조하는 영상입니다. 바다에 빠진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지인들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말하고 나갔는데 한 5분이 지나도록 안 오시길래 밖에 보니까 바다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신고를. 구조된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엔 이 아파트 12층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1층 화단에서 발견된 남성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천하했습니다. 애완견이 짖어서 나와보니 유리창문이 열려 있어서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빨래를 널다 추락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컨테이너 내부를 수색하며 남은 불씨를 잡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오리배 선착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30분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오리배 6척과 컨테이너 2동이 모두 불에 타 3,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주 못됐다고 꼬집었던 중국의 불법 어선들. 결국 해경이 나섰습니다. 벌금 성격으로 매기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3배 이상 높이고 단속을 위한 전담 함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현진 기자입니다.
해경 지시를 무시한 중국 어선이 빠르게 도주합니다. 현재 중국 어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등산 방해하고 있음.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 곳곳에 새창살과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인근에서 불법 조업에 나섰던 중국 어선 단속 영상입니다. 해경이 이런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대책을 준비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후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거 아주 못됐잖아요. 그거 아주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그다음에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열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조업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264척, 총 286억 원의 담보금 납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던 어선 내 비밀 어창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500톤급의 중국 어선 단속 전담함을 마련해 2028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치킨의 왕국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이 처음으로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동네 치킨집들은 오히려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븐에서 구운 뒤 살짝만 튀겨내는 방식부터 튀김기에 푹 담가 바삭함을 극대화시키는 후라이드 방식까지 국민 배달 음식으로 자리 잡은 치킨. 퇴직자의 창업 고려 1순위가 치킨집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지난해 기준 3만 1천여 개를 넘어서면서 커피나 음료를 파는 카페의 숫자와 육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치킨집 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이 1,592곳 늘었지만 개인 매장 포함 전국 치킨 전문점 수는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배달 플랫폼 중심의 주문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 점포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앱 노출은 프랜차이즈 우선이지 개인점이 노출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매출의 80% 이상을 배달 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럼 개인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시장 과포화와 배달비 부담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합니다. 수입은 예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재료비는 50%라 치고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돈은 30% 정도 됩니다. 치킨집의 양극화를 두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레드오션에서 생존 몸부림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BTS도 캐대현도 아니고 때를 밀려고 우리나라를 찾는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른바 K때밀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화장품을 쓸어 담듯이 요즘은 때밀이 수건을 그렇게 사간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생활용품 매장입니다. 최근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각양각색의 때타올입니다. 30개씩 디자인대로 10개씩 다 틀려요. 한 가지만 사가시면 대량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려고 사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대중 목욕탕 장면이 나오며 이른바 K-때밀이 문화도 덩달아 관심받고 있는 겁니다. First I was kind of shy because of the concept, but then I tried it again for the second time and I got used to it. I actually like it. It's very relaxed. I use it every day. Me too. And then I use this also. I was at the hot spa in Busan, and the Ajuma used this on me for the scrub. Feel all the dead skin cells coming off, very clean. 내국인 단골 손님을 겨냥해 만들었던 유명 호텔의 최신 패키지 상품은 외국인 이용 비중이 8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조금 외국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는 됐었어요. 한국 문화를 좀 알려주는 식으로 좀 콘텐츠를 추가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대중목욕탕 문화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겨냥해 1인 세신숍도 등장했습니다. 90% 정도는 외국인 분들이세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마케팅을 외국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세신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K푸드, 뷰티와 함께 K-때밀이가 또 다른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엔 목이 자주 칼칼해지곤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저도 목이 아플 땐 목사탕을 찾곤 하는데요. 당장 먹을 땐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과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 독감 등 감기의 주요 증상이 기침과 목 통증입니다. 그리고 목 안이 답답한 증상 달래려고 맨솔 성분이 함유된 목사탕 찾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마다 그냥 사탕을 그냥 지속적으로 자주 먹었어요. 코도 좀 뻥 뚫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화하다 보니까 먹고 나면은 느낌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목사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목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탕을 복용할 경우 사탕에 함유된 당분이 점막에 닿고 농도가 낮은 쪽 수분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탕을 먹는 게 오히려 식도의 수분을 빼앗아 목을 더 건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건조해진 인후와 식도는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목사탕을 먹은 환자의 기침 지속 시간이 먹지 않은 환자보다 약 3일 정도 더 길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급성기가 지나고서 기침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목을 건조하게 하고 당 성분들이 좀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목 통증이나 기침이 심하면 진료를 통해 소염제 등 적절한 처방을 받고 평소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터널이 중국에서 개통됐습니다. 무려 22km나 되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가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눈 덮인 산악지형 사이로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커다란 산맥에 가로막힌 곳에 다다르자 아래에 터널 입구가 나옵니다. 안내판엔 22,130m, 터널 길이가 무려 22km가 넘는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내부 천장 곳곳에 환기장치와 조명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개통한 션리터널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와 남부 위리까지 이어지는 324.7km 길이의 고속도로에 설치됐습니다. 이 중 22km가 터널인데 중국은 길이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터널이라고 밝혔습니다. 新疆乌鲁木齐市至库尔勒市驾车时长由此前的7小时缩短至 3.5小时. 중국 당국은 외부에서 터널까지 총 4개의 수직관을 뚫어 환기도 신경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발 약 3,000m가 넘는 고산 지형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고산병 증세를 겪을 수 있고 폭설이나 빙판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나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한밤중 발생한 이번 강진에 대만 전역이 혼비백산,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문예빈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나와 도망칩니다. 집에선 선반 위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지고 TV에서는 지진 속보를 전하던 앵커마저 흔들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목장에서는 사료를 먹던 양들이 깜짝 놀라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대만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해 수도 타이베이까지 극심한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6.1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기상센터는 향후 며칠 안에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한 여성이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긴 막대를 들고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갑작스런 습격에 여성은 머리를 잡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5일 미국 시애틀의 한 횡단보도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해 70대 여성이 실명을 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40대 남성은 나사가 박힌 나무 막대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대한 고개기구 위에서 서커스 단원들이 묘기를 선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단원이 휘청이더니 중심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저장성의 한 서커스 공연 도중 단원 한 명이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영사 측은 배우가 방호용 매트 위로 떨어져 큰 부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멕시코 현지 치안 상황이 불안하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장괴한들이 겁도 없이 경찰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범죄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도로에서 한 남성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과 대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 곁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더니 무장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총을 마구 발사합니다. 남성이 집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겨보지만 총격은 계속되고 괴한들이 차를 타고 떠난 뒤에도 집 안에서 대응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현지 시각 18일 오전 멕시코 티에라 블랑카 지역에서 무장한 조직원들이 경찰을 기습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은 가택 연금 중인 피의자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습격을 당한 겁니다. 해당 경찰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현지에서는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남성 수십 명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곧바로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황색 셔츠 차림의 남성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코너에 몰아넣고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플라스틱 통과 화분 등 가게에 있던 도구까지 던집니다. 집단 폭행 사건은 현지 시각 25일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타네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힌두교 단체의 일원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과격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격분한 사람들이 응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평년보다 5도 높아서 온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내일도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서 영상권에 머물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새해 첫날은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3도, 춘천과 대구 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는 눈과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강원 산간에 3에서 8cm, 강원 내륙에도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중부 전반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여전히 짙겠고요. 동해안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엔 맑은 하늘로 일몰과 일출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뉴스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